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38살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규모가 큰 매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죠.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무척 어렵게 살았습니다. 당시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세 식구가 살았는데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았죠. 대문은 주인집과 같이 쓰지만 제가 사는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야 현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자주 싸우셨죠. 어느 날은 돈 문제로 다투시고 또 어느 날은 늦게 귀가한 아빠에게 소리치는 엄마를 보곤 했네요. 그렇게 위태로운 관계로 지내다가 제가 14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죠. 나중에 두 분이 서류상으로 이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엄마의 옷장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엄마와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퇴근하고 난 후에야 아셨지만 어째서인지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나간 뒤 저와 아빠는 엉망진창으로 살기 시작했죠. 당시 아빠의 직업은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저는 항상 왜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빠의 월급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금전 문제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의 빈곤은 아버지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버지는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너무나 못마땅해 하셨고 저는 두 분이 말다툼하는 내용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죠. 오늘은 얼마를 날리고 왔냐며 핏대를 세우고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도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로도 멈추지 않으셨죠. 물론 야간 운행을 할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매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녁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저에게 3만 원, 5만 원 정도 돈만 주고 가셨죠. 그렇게 항상 궁핍한 생활을 하며 저는 중3이 되었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보았죠. 하지만 공부와도 담을 쌓았던 저는 겨우 성적을 맞추어 지역 변두리에 있는 유명한 꼴통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죠. 여전히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고 저는 집에 혼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 후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집에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김양진 씨가 저의 아버지가 맞냐고 물었죠.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같이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형사 아저씨의 차를 타고 간 곳은 영안실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마침내 차갑게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형사 아저씨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했죠. 그러나 나중에 받은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보니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슬픈 감정이 들기보다는 막막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다행히 형사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빠를 보내드릴 가족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고하셨거든요. 저는 저를 세상에 홀로 버린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덩그러니 저만 버리고 달아난 엄마나 사는 것이 힘들다고 혼자서 세상을 뜬 아빠나 제게는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었죠. 아빠는 생전에 사람도 잘 사귀지 않으셨는지 조문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양복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빈소에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절을 하고 멍한 얼굴로 그 앞에 앉아있기를 몇 분.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더군요. 네가 태식이구나. 네, 누구세요?
나는 네 작은 아빠다. 저는 자신을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아저씨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빠에게는 부모님도 형제도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형제가 없으신데요? 다 내 잘못이다. 아저씨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저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재혼 부부였다고 합니다. 당시 14살이셨던 작은아빠는 할머니와 함께, 17살이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두 명의 아들에게 평등한 사랑을 주려고 하셨지만 작은아빠는 자꾸 새아들에게 신경을 쓰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더군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어린 소녀는 형과 어머니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작은아빠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에 성공을 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아빠는 할아버지의 미움까지 받게 되었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아무리 본인의 결백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고3 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은 것이었죠. 작은아빠는 원하던 대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많이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어서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다네요. 작은아빠는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하셨다더군요. 할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사랑을 너무 원하는 것 같아 큰아들을 잡았더니 마지막까지 얼굴을 못 보고 가는 것이 많이 슬프다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작은아빠는 그제서야 자신이 부모 자식을 끊어놓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형을 찾기 시작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오신 거죠. 엄마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조부모님까지 모두 돌아가신 상태이다 보니 작은아빠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저는 작은아빠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도 남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보호자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막막했으니까요. 작은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빈소를 지켜주셨죠. 아버지의 장례식은 올 사람이 없어서 2일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빠는 제게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셨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보험금 같은 것도 없어 제게 남겨진 보험금도 없었고 집을 빼고 돌려받은 보증금도 100만 원이 채 안 되어서 다시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작은아빠의 집은 수도권의 꽤 넓은 아파트였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였는데 이혼했어. 사촌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저는 사촌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작은아빠의 조금은 어색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죠. 작은아빠는 아빠와 달리 저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저의 공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동네 중위권은 되는 학교로 전학을 갔고 덕분에 문제아 딱지도 떼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작은아빠의 든든한 지원 아래에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으면서 간신히 전문대에 입학을 했죠. 그러나 저는 대학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제가 성적에 맞추어 흥미도 없는 전공 수업을 들으려니 너무나 지루해서 미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작은아빠가 조금씩 원망스러워지더군요. 어쩌면 아버지가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작은아빠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불행했던 저의 인생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떨칠 수 없는 찝찝한 마음을 간직한 채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흥미도 재능도 없는 공부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이 벌고 싶었죠. 그래서 작은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공부랑은 적성이 너무 안 맞아요. 음식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음식을 좀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그건 요리사 쓰면 되죠. 그래도 사람을 부릴 줄 알려면 네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 요리 학원을 가든지 네가 직접 배우러 다녀보든지 해봐. 지원은 얼마든지 해줄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사업자금 대주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부품들을 나르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8살에 사업을 시작했죠. 제가 벌어둔 돈과 대출을 받아 고깃집을 개업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장사인데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더군요. 오히려 천직을 찾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업 효과로 2달 정도는 매출이 좋았지만 그 뒤로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간신히 계약 기간 2년을 채우고 가게를 접게 되었죠. 작은아빠는 그런 저를 다시 거두어 주셨어요. 저는 2년 동안 사업을 해보면서 작은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고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마장동 우시장에서 일도 했고 고기를 다루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배우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작은아빠의 권유대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동안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감을 익히면서 다시 차근차근 개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4살에 집 근처에 고깃집을 오픈했습니다. 물론 작은아빠는 전적으로 저의 개업을 도와주셨죠. 테이블이 6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하면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개업일을 하루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한 번의 실패는 겪었지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당시 만나고 있던 저의 여자친구가 들어오더군요. 여자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개업 축하 화분을 건넸습니다. 저보다 4살이 어렸던 여자친구는 요리학원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죠.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퇴근 후 요리학원을 다닐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항상 옆에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웃음으로 저를 응원했고 제가 골라준 고기가 최고라며 자신감도 주었죠. 저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친구를 보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품에 안겨 눈물을 삼켰고 여자친구 또한 고생했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개업 후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꼭 청혼을 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 며칠 후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죠. 두 손에는 고기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한 최상급 고기와 과일가게 사장님한테 받은 특상품 과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은 방이 2개인 작은 빌라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가운 시선을 보내더니 급기야 막말을 퍼부으셨죠. 고아에 고졸에 뭐 손바닥만한 고깃집을 운영해?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 딸은 최소 대기업 아니면 7급 공무원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 정도 능력 안 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면전에서 대놓고 욕을 하는 장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도 작은 회사 경리이고 월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사익감을 그런 식의 재력으로만 판단하는 장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기에 꾹 참고 있었죠.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제가 얄미우셨는지 분에 못 이겨 소금 세례까지 하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엄마를 말리다가 결국 쫓겨난 저를 쫓아나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여자친구도 엄마의 행동이 여간 당황스러웠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다시 엄마와 이야기해보겠다는 여자친구를 잘 다독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착잡한 마음에 소주를 한 잔 하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인사 잘 다녀왔냐고 묻더군요. 차마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언제 볼 수 있는 거냐며 들뜬 얼굴로 물으셨죠. 저는 그냥 조만간 인사시키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씩씩대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필 저녁 시간이라서 가게가 만석이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넘봐? 네가 뭔데? 이 양심도 없는 사기꾼아! 고졸의 고아인 주제에 내 귀한 딸한테 뭐라고 사기를 친 거야? 내 딸이 니깟 놈한테 눈이 돌아갔다고. 이 나쁜 놈아, 내 딸 돌려내! 저는 소란을 피우는 어머니에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시는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어머니를 말리는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까지 소리를 치더군요. 어머니는 우선 나가자고 하는 저를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혼자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손님들 상에 있던 음식들이 엎어졌고 화가 난 손님이 어머니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평온하게 잘 돌아가던 가게가 갑자기 큰 소리가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하자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본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손님에게 또 시비를 걸었고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손님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죠. 결국 어머니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고 저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여자친구도 와 있더군요. 그런데 장모님이 여자친구에게 제가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았죠.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하겠다며 또다시 소리를 지르시는 어머님을 뒤로 하고 저희는 파출소 밖에서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알아. 오빠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근데 역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그냥 헤어지자. 엄마도 우리 헤어졌다고 하면 진단서니 뭐니 조용해질 거야. 저는 여자친구를 잡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의 2년간의 연애를 끝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혹시 몰라 그날 가게 CCTV는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여자친구의 엄마가 정말 저를 폭행죄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빠한테는 그냥 제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대충 눈치는 채신 것 같았습니다. 너 이제 내 호적으로 들어올래? 이제 와서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아비가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다고 제가 작은 아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넌 이제 고아가 아닌 게 되는 거다. 그 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가게의 매출이 정신없이 늘어있더군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맛집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을 더 늘려서 크게 장사를 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늘어난 테이블 수만큼 손님들에게 관심을 못 둘 것 같아서 가게 확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선짜리도 아직은 일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년이 흘렀죠. 그 사이 작은 아빠와 저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며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작은 아빠와 술을 한잔 하는데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시더군요. 투자자한테 소개받았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재혼을 생각 중이라 하셨죠. 그분에게는 변호사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이미 결혼은 했고 작은 아빠와 그분이 재혼을 하고 나면 아들은 해외로 나갈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겠네요. 내가 돈 해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옆동에 평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저 혼자 해야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게 얼만데.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깨 볶으면서 달달하게 사세요. 그 후 작은아빠는 저에게 그분을 인사시키고 싶으시다며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저녁에는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점심시간에 모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양해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좋은 고기를 들고 식사 자리로 갔죠. 아버지, 제가 좀 늦었나요? 그래, 어서와, 정민아.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작은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상대방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하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몇 년 전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전 여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식이라고 함께 나온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죠. 오랜만에 뵙네요. 김정민입니다. 어? 아니, 넌? 근데 언제 아들이 생기셨어요? 그 귀하다던 따님은요? 정민이, 너 이 사람 알아? 네, 물론이죠. 이분 덕에 제가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명도 하고. 근데 아주머니는 그렇게 7급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사위 보시겠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어디서 변호사 아들을 만드셨어요? 따님은 잘 지내나요? 사람 잘못 봤어요. 분명히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똑똑히 봤는데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저에게 그 수모를 준 얼굴과 목소리를 잊을 리가 없었죠. 아까 저 들어올 때 알아보셨잖아요. 하긴 고아에 고졸에 고깃집이나 하면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던 딸을 홀린 사기꾼을 그렇게 쉽게 잊으실 수는 없겠죠. 근데 언제 갑자기 투자자가 되셨어요? 3년 전만 해도 따님 월급으로 사셨던 분이? 그렇게 돈 많은 남자 타령하시더니 어떻게 저희 아버지 잘 홀리셨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아주머니, 뭘 하시려면 주변을 좀 조사하고 하셨어야죠. 저 경찰서 갔던 날 그때 가게 CCTV 아직 가지고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아버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창백한 얼굴로 당황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 가봐야겠다며 변호사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어두워진 얼굴로 강은영! 하며 그 여자를 불러세웠죠. 그러더니 차려져 있던 반찬 중에서 묵사발에 묵을 한 움큼 집어들어 그 여자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저는 당황을 해서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아버지는 한 맺힌 사람처럼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야? 그때 내 아들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이 너야? 네가 고졸에 고아라면서 내 아들 괴롭힌 년이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정체를 숨기고 접근을 한 거야? 너 나랑 정민이 못 가지? 오늘 내가 2배로 갚아줄 거야. 알아?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아버지를 묵묵히 바라만 보았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여자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런 놈이 당신 아들이라고? 참나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는 저런 놈? 하며 또다시 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여자는 재빨리 도망을 가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당한 수모를 아버지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버지께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전 여자친구가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한 탓에 심하게 아파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을 힘들어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전 여자친구를 계속 찾았나 봐요. 그런 저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작은아빠는 저의 휴대폰을 뒤져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찾아와 작은아빠께 제가 당한 모든 수모를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면목 없다고 사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빠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저의 앞길까지 다 망쳤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더군요. 그래서 퇴원 후 작은아빠는 바로 저를 양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에 부모 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민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개명까지 시켜주셨죠. 개명을 해서 그런지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뒤로 가게는 잘 되었고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그 여자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신 듯 하더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기가 차다며 헛웃음을 지으셨죠. 아버지에게 이름과 나이만 빼고 사는 곳, 자식관계, 직업까지 다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죠.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신도시의 아주 큰 아파트를 자신의 집이라 했고 만날 때마다 그 아파트에 데려다 주셨는데 여전히 그 여자의 집은 제가 몇 년 전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 구식 빌라였습니다. 물론 그날 데리고 나왔던 변호사 아들도 거짓말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할 대행을 해주는 배우였습니다. 그 여자의 친딸인 제 전 여자친구는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했죠. 그런데 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만나셨어요? 투자자가 소개해줬다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투자자가 갑이야. 그건 저도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갑이잖아요. 이후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권유대로 가게 일을 배울 직원을 구했어요. 일주일 내내 가게에서 몸을 혹사시키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계속해서 설득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면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같이 등산도 가고 목욕도 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부쩍 제게 손주를 보채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동생을 가지고 싶다는 말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양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버지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